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의장의 협의 시한으로 제안한 오는 10일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원식 의장이 그 예산안을 좀 여야가 합의 좀 해와라 라고 11일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우 의장의 결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우원식 의장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불도저식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역풍을 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조금 강공을 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는 중재자 역할로서 조금 시간을 벌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한 것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열흘간이라도 조금 더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워낙 강세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예산안 증액을 아예 포기할 정도로 지금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의 이 협상안 촉구가 과연 먹힐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생각 들어볼까요? 네,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사실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와 야의 원내대표가 화답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 민주당은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은 야당, 민주당이 사과부터 해라. 그리고 철회해라. 그리고 나서 협의에 나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 국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사과를 하냐 마냐를 두고 협의에 나서냐 안 나서냐를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사실 예산안에 있어서는 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올 때 여당의 어떤 민원성이라든지 지역 예산은 반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야당과 비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예산안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 예비비 그리고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제대로 바로잡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이 감액 예산안 내용을 보면요.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주요 삭감 항목은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 등입니다. 그리고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은 증액을 포기했는데요. 이 감액 예산안에 담긴 민주당의 속내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비비라는 거는 목적성이 있는 것이고 일반 예비비가 있습니다. 목적성 같은 경우는 그 목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하더라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쌈짓돈처럼 갖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때문에 13회 동안 15개국을 방문을 하시고 거의 한 600여 원을 쓰셨어요. 그중에 예비비가 뭐 한 300여 원 될 겁니다. 그런데 결과 어땠습니까? 성과 있었습니까? 그리고 특활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 비밀을 보장된 수사 이런 거에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현금성으로 바꿔가지고 정기적으로 어떤 지청이라든가 어떤 검찰청에다가 검찰총장이 정기적으로 내려준다고 하면 이건 목적과 좀 다르게 쓰이는 거고 국고관리법에도 따르면 현금으로 이걸 바꿔서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몇백억의 예산을 썼잖아요. 그러면 쓴 다음에 국회에다가 우리가 어디에 썼다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심사하는 건데 사정기관의 특활비는 절대로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니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영수증도 보지 않고 야당에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말로 예비비를 잘 쓰기를 바란다면은 예비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자고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면은 2019년도에 당시 일본 정부가 소부장이라고 해서 왜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당연히 잘 쓰여야죠. 투명하게 써야 되는 건 맞으나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윳돈을 챙겨놓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그런데 이 예비비를 과거에 조금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게 썼다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예비비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발상은 조금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을 볼 수 없다. 물론 맞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용처가 분명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 이런 사정기관들이 하는 수사기관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는 차마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정말 국가와의 기밀에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그 비공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쓰여야 하는 것이 바로 특활비 같은 것들인데 이것을 막아놓으면 마약 수사라든지 뭐 딥페이크 수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강도 수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민생에도 부담이 된다. 저는 민주당이 결국 이런 식으로 국정을 계속 압박을 해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무리한 협상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을 포기한 것, 그리고 국회 특활비는 또 원안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재명표 그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자치단체에 보면 조금씩은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사정에서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재명표 예산을 살린다. 그렇게 하면서 뭐 여당이 원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원하고 있는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균형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재명표 예산도 포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는 왜 삭감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네. 국회 특활비는요, 사실 국회 사무처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 행사와 관련돼서 쓰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 특활비는요, 이게 증빙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정기관,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이런 것에 그런 기관에 특활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특활비는 줄 수 있다. 다만 증빙하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줄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못 믿는 거지만 국회 특활비는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국회 특활비가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상당히 이중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과거부터 국회 특활비가 정말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의 쌈짓돈처럼 쓰여왔던 그런 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많이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투명해졌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특활비는 대부분을 국회 사무처가 쓴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검찰 특활비는 대부분 누가 쓰겠습니까? 결국 일선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고생하는 수사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검찰 특활비를 마치 뭐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의 인사들을 수사하는데 쓰이는 그런 쌈짓처럼 낙인을 찍는 것인데요.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의 예산 중에 절대 다수는 정말로 업무에 필요한 특활비고 또 언제 쓰일지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될지 때로는 비공개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서 특활비를 좀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국회의장이 못 박은 시한은 본회의 마지막 날인 10일까지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과와 철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사실 뭐 사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지난 예결위에서 지난달 29일이었죠. 야당이 독자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삭감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본회의까지는 사실은 이미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을 어떻게 철회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다시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의 수준에서 다시 검토하자라는 수준의 민주당의 결단이 없다면 결국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과 그리고 처리가 필요한데 민주당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에 예산안만큼은 제대로 악습을 좀 고쳐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가요 이번에 4조 8천억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50%인 2조 4천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2조 4천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예비비는요 1조 5천억 수준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이번에 오히려 2조 4천억이기 때문에 9천억을 더 증가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아니 예비비를 이렇게 50% 깎아버리면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재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비비로 써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존에도 1조 5천억 원 안에서 다 해결을 해왔는데 9천억 원을 더 올려줬기 때문에 이런 재해라든지 원래 예비비의 목적은 쓸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정부가 편성을 할 때는 삭감을 각오하고 원래 조금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사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다만 신규 사업,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민주당에게 사과부터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과 대통령실답게 협의에 나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좀 야심차게 준비한 대왕고래라든가 전공의 지원 같은 데에서 너무 많이 삭감됐다 보니까 이거 이 정도도 뭐 안 주면 얘기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전공의와 관련된 예산도요. 이게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민주당이 전공의의 인건비를 다 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인건비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12달 중에서 2달을 삭감하고 10달은 남겨놨어요. 왜? 전공의들이 들어오면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마치 전공의들이 인건비를 싹 깎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저희 민주당 예산 깎아주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대왕고래 그 프로젝트 만약에 제대로 안 되고 몇 천억만 날리게 되면 그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업체와 관련해서도 사실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증을 좀 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까 뭐 전공의 관련한 예산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결위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증액을 하기로 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깎아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정부가 뭐 의료체계 강화라든지 이게 전공의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필수 의료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응급실 이용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그러한 예산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 손을 댄 것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방 예산을 3,400억이나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는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접경 지역의 뭐 통합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혹은 앞으로 이 팬데믹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어떤 백신 개발 이런 명목들의 예산들도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민주당이 굳이 구태여 이렇게 삭감에 포함을 시켜서 정부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의도가 다분히 정말로 예산에 대한 깐깐한 심이냐 아니면 정말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거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냐 저는 약간 후자의 정치적 의도가 좀 다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예산안 얘기를 쭉 해봤는데 어쨌든 이 예산안 상정은 미뤄졌고요. 대신에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모레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감사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을 하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의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업체가 무자격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수의 계약을 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업체한테 하청을 내리더니 다시 제주도에 있는 업체는 포천에 있는 업체로 재하청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저 관리 비서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 무자격 업체를 추천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비서관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럼 검찰에 고발을 해야죠. 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는 김문규 씨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수사받고 기소받고 재판받고 징역형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의 3분, 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 2부장 3명의 검사를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에 관련된 보복성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에 대해서 혐의를 검찰이 불기소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검사 3명을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3명의 검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그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위법성이 있다는 간접 재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검사 탄핵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검찰도 감사원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 듣겠습니다. 과거에 안동환 검사라든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었습니다. 전부 다 기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떤 탄핵 심사 같은 경우는 위법성은 있다는 거죠.
그 검사의 위법성은 있는데 다만 이것이 탄핵이라고 하는 탄핵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배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을 지금 민주당은 망각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은 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반응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감사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관저 관련해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답변을 뭐 이상하게 하고 자, 이것이 정말 일국의 감사원장을 탄핵을 해야 할 정도의 사유인가? 물론 공수처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검찰에 고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한 기관장의 손발을 완전히 묶고 직무를 정지시켜서 사실상 그 기관 자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까지 가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면에서는 좀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10일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예산안도 그날 합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이 돼 있죠. 일단은 8표가 이탈을 해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표결에 성공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특검이 아마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미스럽게도 내부적으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둘러싼 분열이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진영 간의 좀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하는 분수령까지는 어느 정도의 좀 전략적 모호성을 택함으로써 이탈표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일각에서 어느 정도는 좀 서로 이 내부 분열을 좀 봉합하자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조금 이런 태도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략적 모호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요, 외교, 다자 외교라든지 아니면 국제 분쟁에 있었을 때 테러라든가 전쟁에 있을 때 쓰는 말이지 이런 국내 정치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거는 정의론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명분이 중요한 거지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께서 최소한 6개월은 끌 겁니다.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으로.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으로 오해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특검법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모호하게 할 듯 말 듯 그렇게 시간을 끌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안 되면 상설 특검법이라도 저희가 통과시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좀 밝혀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년 2월에 전국 시도당과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당무감사가 처음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원외 당협위원장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내는 분들 중에는 일부도 당협위원장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교체 소식이 뭐 혹여나 어떤 좀 인사적 조치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당대표가 새로 취임을 하는 경우마다 이런 식으로 당협 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비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년 2월이면 지방선거를 한 1년 한 4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당협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무감사라는 것은 원래 정기적으로 정당에서 흔히들 있어 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어떤 당무감사를 통해서 친한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은 조금 걷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당의 이러한 내부 권력 투쟁보다는 조금 국정 운영, 허물어진 이 민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뭐 하나만 더 하죠. 그러면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하자는 입장에 동의했는데 금투세 이후에 2번이나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금투세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 민주당에서 사실 금투세는 보완을 좀 해가지고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좀 유예를 하든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금투세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뭐 물적 환원이나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사실 금투세는 많이 밀리는 아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그걸 꺼냈기 때문에 저희가 화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으로 이번에 가상화폐 자산 같은 경우도 아직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미비가 되지 않았고 또 어떤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었을 때 어떤 금액이 얼마나 형평성에 맞는지도 모르고 또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또 젊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세라는 것은 제대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과세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미비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금투세와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과세는 비슷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투세를 폐지했기 때문에 가상화폐 자산도 일단은 폐지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환영은 하지만 외연 확장에서 좀 뺏기는 분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정치적 의도가 보이죠. 왜냐하면 금투세라든지 가상자산 과세는 대표적으로 청년층에게서 조금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많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리드를 하고 있는 이 전국에서 마치 따라가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뭐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화가 아닌 주주까지 포함하는 이런 상법 개정안은 실제로는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겠지만 우리 경제는 거의 핵폭탄 같은 영향을 가져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극단적인 수를 쓰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금투세나 가상자산 과세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 척하는 그런 민주당의 경제 기조가 오히려 우리 경제를 좀 더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